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강도냐면 이제 헤로인보다 50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헤로인은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게 헤로인이에요. 그렇게 세요? 그거를 다시 50배를 더 농축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이제 2mg, 그러니까 연필 끝에 우리 샤프심 끝에 살짝 묻어있는 그 정도가 2mg인데 요거 넘어가면 과잉 복용으로 사망이에요. 2mg이면 사망이라고요? 예, 사망이에요. 2g도 아니고? 예. 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꽤 밝은 나라예요. 미국이랑 가장 큰 시장을 끼고 있고 네.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멕시코에 관심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런 멕시코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마약. 부정부패도 있지만 이 마약이 네네. 많은 이제 장애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것처럼 멕시코의 마약. 네. 멕시코 하면 지금 사람들 대부분 아마 마약부터 떠올리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네. 곳에서 멕시코 이렇게 치면 뉴스 딱 검색해 보면 마약 관련 기사들이 막 주르륵. 네. 예, 사실 뭐 유튜브에도 멕시코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들 되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죠. 또 멕시코 그 카르텔들. 예. 예, 거기 뭐 끔찍한 범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 시리즈로 네. 이제 나르코스 예. 이제 스피노프 시리즈로 이제 나르코스 멕시코가 있어요. 아.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이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네. 보시면 멕시코의 마약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아. 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 같은 경우는 되게 무서워요. 무섭다라는 게 뭐냐면은 되게 잔인하고 네. 정말 그로테스크한 어떤 되게 고어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체 무장력도 되게 세고 거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외신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몇 주 안 됐는데 멕시코가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멕시코 정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 우리 지금 멕시코가 고생하고 있는 마약 그 펜타닐에 대해서 좀 협조 좀 해라. 우리? 예. 우리한테 왜 그걸 얘기해요?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유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우리 뉴스에 또 멕시코가 마약으로도 쫙 뜨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까지 멕시코에서 이제 마약 단속 담당하던 치안 파트의 이제 높으신 분이 또 마약 카르텔로부터 오랫동안 뇌물을 받았다라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초반인가요? 또 이 카르텔의 이제 대장 마약왕 누군가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시에서 이제 시가전이 벌어져가지고 시가전. 예, 뭐 이륙하던 이제 비행기에 이제 막 총알이 날라 들어와서 또 아비규환이 되기도 하고. 네. 여기 뭐 마약 하여튼 뭐 관련자들 잡다가 잘못하면 뭐 경찰이 죽고 뭐 이런 동네가 여기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요. 네. 네. 일단 멕시코가 이 마약 최대 그 아주 범죄국이 된 네. 그게 역시 뭐 그 지리적 위치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죠. 이제 미국 네. 딱 남쪽에 있으니까 뭐 라틴 아메리카 저 뭐 그게 콜롬비아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미국에 마약을 팔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이제 한숨 돌리기 제일 좋은 데가 멕시코죠. 일단 멕시코까지 갖다 놓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약 이전서부터도 멕시코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각종 밀수품의 집적 또는 이제 그 운송 거점이었던 거죠. 그 미국으로 들어가는 밀수품 중에 대표적인 게 술이었습니다. 술. 예, 미국이 이제 그 금주령 내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북쪽에서는 캐나다로부터 이제 몰래 들어오고 남쪽에서부터는 멕시코에서 이제 많이 갔던 거죠. 네. 이러면서 이제 갱단들이 이 미국에 있는 갱단들하고 연계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돈을 만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33년에 금주령이 폐지가 되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멕시코 쪽에서는 팔 게 없죠. 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이제 마리화나 같은 마약이 공급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때만 해도 그냥 국경 지역에서 조금 키워가지고 대마초 좀 들여보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규모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서 히피 문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마약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네네. 주로 뭐 대마초, 마리화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내 자체 공급으로는 뭐 쉽지 않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지역이 이제 멕시코였던 거죠. 네. 이제 멕시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마리화나 대마초 재배에 유리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지역적으로.
뭐 생태수. 기후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예. 적절하게 건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하수들이 좀 나오는 지역들, 그 다음에 국토가 넓은데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지역들이 많으니까 그런 지역에서 대규모로 재배하기 네.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75년부터 78년까지 멕시코의 갱단이나 아니면 이제 마약에 손을 좀 대고 있던 세력들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 가공 지역들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 의 기질로 가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몰래 주변에서 좀 키워가지고 모아가지고 미국에 갖다 파는 정도였으면 이제부터는 아예 농장 차려놓고 미국에 아주 조직적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일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멕시코는 주로 이제 마리화나 쪽이었는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더 남쪽에 있는 콜롬비아에서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카인이라는 게 미국 네.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양은 많지만 비교적 가격이 좀 저렴한 마리화나가 미국으로 가고 네. 더 멀리서 콜롬비아에서는 주로 카리브해나 이런 바다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항공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코카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카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일 단속하기 좋은 방법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초창기 코카인은 주로 카리브에서 배로 아니면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았는데 이것들을 이제 단속하기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레이더 갖다 놓고 네. 정찰기 띄워놓고 그 무슨 영화 하나 있었는데 아메리칸 무슨 그렇죠. 예. 저도 좀 뭔가 이거 네, 뭐 어떤 영화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알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행기나 이제 배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단속이 되는 거죠. 네.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도망가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카인을 수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멕시코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미국에 공급하는 마리화나 그 루트에다가 우리 코카인 좀 태우자. 돈 줄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 갱단들이 이때서부터 코카인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코카인이 뭐 대마초 같은 것보다 훨씬 단가도 세고 그 다음에 밀수하기도 좋아요. 부피가 훨씬 작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통 그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얼마 받았냐면은 코카인으로 받았대요. 코카인으로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100을 주면 이제 그 중에 65 정도는 우리 몫으로 이제 되는 거고 35는 니들이 수수료로 택배로로 가져가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이제 갱들이 이때서부터 코카인이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야, 이거 35만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팔면 100인데.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전까지는 그래 너는 뭐 이거 밀수해 나는 이거 밀수할게. 서로 이제 조금씩 아이템도 다르고 그 동네에서 나는 마리화나 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기던 애들이 다 이제 콜롬비아산 코카인에 이제 눈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갱단들이 카르텔로 이제 변화하고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네네. 그 전까지는 동네끼리 서로 이제 어벽이 나눴는데 그렇게 하면서 잔인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랬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미겔 양헬 펠릭스 가야도르. 가야도르? 예, 가야도르라고 부르는. 네. 예, 이 아까 자동차 이름이 비슷해. 가야도르구나 그건 참. 네. 그렇죠. 나르코스 멕시코에 보면 아주 멋있게 나와요. 그래요? 네, 아주 멋있게 나오는데 주로 이제 뭐 시날로아, 뭐 그 칼리포르니아, 뭐 소로나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콜롬비아산 코카인을 미국에 체계적으로 수송하는 어떠한 이런 루트들을 이제 개척을 하고 그것들을 조직화하는 그러면서 갱단들을 이제 야 싸우지 말고 우리가 하나로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합을 이뤄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원조쯤 되는 그렇죠. 동네에서 장사하던 사람을 기업 규모로 이제 키우는 인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1980년대 이제 전성기를 누리다가 1989년에 미국에 이제 체포됐어요? 네, 체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마약 카르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대장이야. 그렇죠. 막 분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체포되기 이전부터 이제 벌써 이제 분화 조짐이 이제 막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 멕시코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 연계대에서 너무 많은 이제 코카인들이 들어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멕시코를 막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카인이 나오는
콜롬비아를 이제 막는 게 더 낫겠죠, 보면. 네, 네. 그래서 미국이 콜롬비아에 가서 이제 코카인 단속, 음흠. 아예 이제 생산지들을 이제 급습을 하고 뭐 태우고 하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멕시코 카르텔들은 갑자기 이제 팔아먹을 물건이 없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콜롬비아에서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다가 네. 콜롬비아에서 이 물건이 안 와. 만들어야지. 그럼 만들어야지. 네. 예. 기술자 데려다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카르텔들이 단순 유통책에서 이제 생산, 유통을 겸한 이제 이런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카인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콜롬비아라는 어떤 지리적으로 아무래도 생산이 좋고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 네. 생산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멕시코는 이제 코카인 생산도 일부 했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히로뽕, 아. 메스암페타민이라고 네네네. 하는 이제 이쪽 생산이 오히려 자기들한테는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주로 이쪽으로 이제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환장을 노릇이에요. 코카인은 콜롬비아에서 네. 멕시코를 향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서는 거기다가 얹어가지고 헤로인에. 예, 메스암페타민 얹어가지고 아, 이제 들어오는 거죠. 보면은. 진짜 거의 마약 끝 3대장들 다 들어오네. 예, 다 들어오는 거죠. 헤로인, 히로뽕, 예. 코카인.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받은 걸 돌려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쨌든 뭐 그 카르텔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가만두면 그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묘하게 이제 뭐였냐면은 네.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은 마약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카르텔이 커지고 했습니다만 이게 멕시코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사실 않았어요. 주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만 한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였고 주로 미국하고 접경 지역, 그 미국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부 몇몇 도시들 네. 여기에서 이제 폭력 사태들이 좀 벌어지기는 했으나 왜냐면 이제 루트가 원체 좋으니까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사실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마약은 마약대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대로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묘한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 2000년대 중반서부터 멕시코 정부가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우리도 이제 1980년대 범죄와의 전쟁 네네. 이런 걸 선포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막 나진 않는데 예. 그냥 그런 걸 많이 했던 그래서 TV에서 많이 저 보도가 되고 뭐 범죄 노태우 정부 때였죠 아마. 그렇죠. 1989년 뭐 이 정도. 막 이렇게 막 손 이렇게 막 묶여가고. 예, 그렇죠. 다 끌려가고 뭐 이런 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 동네 저는 이제 광진구 이제 네, 서울 네. 동쪽에 살았었는데 밤에 독서실에 갔다 집에 오는데 갑자기 저벅 군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헌병이 이제 순찰을 도는 거예요. 경찰로도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헌병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뭐 유흥업소 뭐 이런데. 동네마다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동네에서 애들 옛날 동네에 있는 깡패들이 이제 현금 갈취, 뭐 폭력 이런 사태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헌병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제 위력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전쟁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멕시코도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마약과의 전쟁을 해요? 예,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마약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에서는 마약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네.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잘 번지진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멕시코는 오랫동안 제도혁명당이라는 한 당이 이제 오랫동안 집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이 카르텔들도 적당히 정치인들하고 뒷돈 주고. 뒷돈 주고 대신 또 이 카르텔들은 튀지 않고 예, 그냥 물 밑에서 서로 이렇게 조용하게 공존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1985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85년 IMF 뭐 이럴 때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부터 제도혁명당이 이제 확 기세가 꺾이면서 다른 야당 세력들하고의 관계들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당만 관리하면 됐는데 이제는 야당도 관리하고 네네. 여러 가지로 이제 가야 되는데 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카르텔이 이제 막 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정치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쭈 이 자식들이 선 넘네?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그러다가 2006년 7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006년 7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당시 이제 펠리페 칼데론이라는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네. 0.5% 차이로 이제 당선이 돼요. 예, 이 상대방 후보는 이제 로페스 오브라도르라는 이제 멕시코 시티 이제 시장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정선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물증들이 쏟아지면서 네. 이게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2006년 대선에서. 네, 2006년 대선에서 그러니까 이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네. 2006년 12월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한 이제 한 5달 네. 정도 있던 상태에서 뭐 이제 당선돼 있던 이 칼데론 대통령이 네.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 이 경찰 병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군을 투입한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정부군을 자기 고향이었던 이제 미초아칸이라는 지역부터 투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 같은 경우 보면은 한 4만 5천 명 이상의 군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카르텔을 추적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성과가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기껏해야 뭐 권총이나 이런 총기로 이제 무장했던 카르텔한테 갑자기 정규군들이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로 막 몇몇 명씩 동원돼서 나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카르텔들이 이제 힘을 못 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카르텔 마약왕 37명 중에서 25명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상황에서 카르텔들이 어쭈 이렇게 나서 그러면 우리도 맛을 보여주지 라고 이제 맞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면은 지들이 돈은 다 받아놓고 그렇죠. 딱 그겁니다. 돈은 다 받아놓고 갑자기 이래 통수를 쳐? 네. 맛을 보여주지. 그래서 이제 2008년서부터 카르텔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무력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무력을 사용한다는 건 뭐죠? 주로 단속에 이제 이런 나서는 경찰, 군인 직접 공격할 수도 있지만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그 다음에 그 카르텔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 언론인들. 무차별적으로 이제 살해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공격 가능한 사람들. 그렇죠. 네. 그래서 2008년에는 이제 마약 카르텔의 공격에 따라서 한 5천 명. 그 다음에 2009년에는 9,600명. 2010년에는 이제 15,000 명 이상의 이제 살인 사건 이제 그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이제 마약 카르텔에 의한 살인 사건은 아니지만 갑자기 폭증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묻어가지고 가는 이제 살인 사건들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칼데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를 하고 취임 때부터 해서 한 6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12만 건 정도의 카르텔에 의한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야, 이거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른 거죠. 엄청 불안하셨겠네. 멕시코 국민들. 그렇죠. 네. 이게 뭐 어디 저 멀리서 뭐 어디 밀림 속에서 아니면 사막에서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서. 그다음에 어제까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리포트하던 기자들이 죽고 내 눈앞에서 죽고 뭐 왜 죽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원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 거냐, 라는 이제 회의론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다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엘리카 페냐 니에토라는 이름의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하지만 그 수준은 강도는 낮추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이상하네. 이게 이왕 이렇게 전쟁이 시작했으면 확실히 승리를 하든지,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뭐 항복을 하든지 강도를 낮춰서 전쟁한다고요? 이게 이제 너무 피해가 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민심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난 일단 안전하게 살고 싶어. 정부가 손을 좀 안 대면 쟤네들도 좀 낮추지 않겠어?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를테면은 그래 저 나쁜 놈들을 이제 한 석 달 고생해서 싹 때려잡고 그 다음서부터 평화롭게 잘 살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별 문제도 없었어 사실. 제가 마약 뭐 팔고 뭐 흥청망청 쓰는 건 알았지만 우리하고는 별 문제 없는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저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마약 세력들은 더
야, 정부 이제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마약 세력도 조금 이제 톤을 이제 낮추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한 1년 사이에 한 2만 명 이상의 또 사건들은 이제 계속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니에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강도를 높여도 문제, 이 전쟁의 수준을 좀 낮춰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니에토 대통령의 고문 중에서 이제 고문 옆에서 여러 가지 자문 활동해 주는 사람 중에서 이제 콜롬비아 출신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군대를 동원해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스스로 이제 마약 카르텔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는 그 지원을 좀 해주면 된다. 필요하면은 군대가 좀 도와주는 정도여야 되지. 이걸 모든 지역에 낯선 동네에 가서 군대가 막 휩쓸고 다니면 반감만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역 민병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죠. 예, 자위대 뭐 정도 되는. 자위대처럼. 예. 그래서 이제 동네에 돈 좀 있고 뭔가 이제 힘이 좀 있는 뭐 대토지 소유자 또는 이제 목장주. 사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마약 카르텔한테 위협을 많이 이제 받았던 상황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준 군사 단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약 카르텔과 곳곳에서 이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숨 돌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마약 카르텔하고 이 자위대 이제 자경단들하고 막 싸워요. 그런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 자경단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더 힘이 세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 보니까 군대는 우리 편인 것 같고 아무도 우리한테 뭐라고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약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럼 뭐해?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요? 예, 인신매매. 그들이 무력을 가져서 그러니까 이 정부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잠깐만 이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놈들이 나쁜 놈이야.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냅다 다 나쁜 놈들.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그럼 양쪽이 또 협동해가지고 정부군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들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2015년에 그 드라마에서 엘 차포라고 나오는 그 구즈만이라고 하는 마약왕, 멕시코 마약왕이 있었는데 또 탈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잡아놨는데 그냥 뭐 감옥 문 살 열어줬다 그거죠? 예, 국제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멕시코가 정말 마약 사범들하고 전쟁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국제적인 비난을 막 받다 보니까 2017년에 그러면 마약 그 카르텔을 전담할 이걸 일반 군대를 동원하니까 안 되겠다. 전담할 기구 조직을 만들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부 보안법, 뭐 국내 보안법, 뭐 이런 이름의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 국가 헌병대, 분명히 이제 명목상은 군대는 아니에요. 이제 경찰인데 갖고 군대급. 있는 편제나 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군대예요. 그래서 국가 헌병대를 창설해서 마약 카르텔과 맞서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정규 군인들은 살짝 뒤로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니에토 대통령 시절에는 처음에는 온탕으로 갔다가 나중엔 또 냉탕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멕시코의 살인율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제 치솟게 됩니다. 대도시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다가 2018년에 다시 대통령 선거 때 오르라도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언제죠? 2006년에 대선에서 이제 0. 몇 프로 차이로 밀렸던 이 양반이 이제 2018년에 이제 대선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처음서부터 이제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이거는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우리 지난 10년 동안 봤지 않냐. 그러면서 이 괜히 여러 기관들이 마약 단속한다고 나서가지고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 불편만 더 주고 과도하게 비대화되고 권력기관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마약 카르텔에 가서 왜 총을 휘두르냐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카르텔과 결속돼 있는 이제 부패 행위자들을 찾아서 처단하자. 그래서 정풍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카르텔에 대해서는 총보다 은행을 조이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이제 금융 제재, 돈 나올 구멍들을 막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도대체 마약 카르텔이 취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법으로 할 거냐? 우리가 도저히 단속할 수 없는 그런 약물 있지 않냐? 마리화나 이런 건 뭐 동네 토상품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일부 불법 약물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처벌까지는 안 하네. 예, 이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이거를 했다고 범죄자로 이제 간주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그냥 뭐 위에서 시킨 대로 단순 가담했던 애들은 사면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유화적인 조치를 이제 취하고 2019년 1월달에 마약과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을 낸다. 그래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사회 통합. 이런 걸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석유 불법 채굴자, 그다음에 이제 송유관 빼먹기,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또 전쟁을 선포를 하고 타겟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멕시코 석유에서 중간으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연간 한 3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니까 4조 가까이 되네. 네, 그 돈들이 중간에 이제 사라집니다. 석유들이. 네,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양반이 이제 중도 좌파적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 지난 십몇 년 동안 마약과의 전쟁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의도대로 했던 거 아니냐. 근데 피해는 결국 다 멕시코 사람들이 본다. 그래서 이제 08년부터 이제 미국과 체결했던 안보 협정, 메리다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국은 이제 이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가지고 멕시코에 대해서 한 30억 달러 정도를 매년 이제 지원해 줬습니다. 마약 단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훈련도 시키고 장비도 사고 여러 가지 해주고 이 대가로 우리가 이제 미국의 그 DEA라고 있죠. 네네, 마약 단속국. 여기가 합법적으로 멕시코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서부터 이제 중단이 됩니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와서 막 미국 애들이 와서 설쳐내는 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던 거죠.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좋냐? 일단은 이제 햇빛 정책으로 간 거죠. 햇빛 정책으로 갔는데 마약 카르텔은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마약 카르텔들은 계속 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교도소로 습격해가지고 수감자들을 뭐 빼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2019년 10월 달에는 어떤 일까지 이제 벌어지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 차포라고 했던 구스만. 이 아들도 마약 왕이에요. 오비디오 구스만인데 이 아들이 이제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카르텔 단원들이 막 시가전을 벌이면서 격렬하게 이제 저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로 습격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던 수감자들을 탈옥시키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막 며칠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멕시코 정부가 이제 유혈 사태를 회피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구스만을 석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석방을 해요? 아휴. 이거 완전히 이제 카르텔한테 이제 그 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이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 카르텔들이 이제 서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설마 제거를 해줘요? 제거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뭐 돈 쓰고 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방을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냥 암살해서 치워버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런. 그래가지고 2021년 중간 선거 기간 동안에 수십 명의 정치인들이 암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와, 무서워서 선거 나오겠나 이거. 그래서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도 이제 멕시코의 이제 시날로아 그 마약 카르텔로 유명한 동네죠. 여기에서 이제 그 대규모 또 작전을 통해서 이제 마약왕 체포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시날로아 이 지역에 그 국제 행사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다 보니까 싹쓸이를 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로 이제 저항이 벌어지면서 뭐 공항이 총알이 날라들고 뭐 이륙하던 비행기에 총알이 이제 들어오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대단하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한 8만 명 이상이 이제 카르텔에 의해서 이제 사망한 걸로 일단은 짓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정부군에 의해서 사망된 사람도 몇만 명에 이르는 걸로 됩니다. 뭐 그렇겠죠. 이게 카르텔의 단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보면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그 카르텔이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고
하는. 예. 야, 이건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는 안 돼. 우리 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06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던 게 맞았느냐라는 이제 비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래 단속은 필요한데 뭔가 여건을 잘 갖춰놓고 체계적으로 가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갔던 거 아니냐. 준비 안 되는데 벌집만 건드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현실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거지 뭐 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게 그리고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서로 결탁이 돼 있고 다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이제 저 사람은 깨끗해라고 믿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예. 아니 근데 요즘 뭐 미국에 지금 필라델피아니 어디니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냥 이렇게 서 있고. 그렇죠. 펜타닐. 네, 그게 제일 지금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죠. 이 펜타닐도 또 최근 들어서 다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를 또 껄끄럽게 만드는 이 요인이에요. 네. 펜타닐은 뭔지 아시죠? 보면은. 뭐 성분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사람을 그냥 이렇게 진짜 좀비처럼 만들어 놓더만요. 그렇죠. 이 헤로인보다 50배. 아 그렇게 강해요? 네, 합성 마약이에요. 합성 마약이니까 이제 단기간에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저 중국이 주요 그렇죠. 생산국이죠.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얀센인가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보면 중환자실 특히 암 환자가 암 세포가 이제 신경계로 침투를 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런 모르핀이나 이런 거 투여해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펜타닐을 넣는. 그래서 펜타닐을 이제 씁니다. 그래서 시한부 환자. 그냥 어차피 가실 분 좀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를 통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쓰였는데 제약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시한부 환자로 국한돼 있으면 너무 작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제한이 좀 완화됩니다. 풀립니다. 그런데 처방이 그냥 쉽게 나가는 약이 돼버렸어요. 처방으로 나가기도 해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펜타닐이 이제 처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지역들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강도냐면 아까 이제 헤로인보다 50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헤로인은 모르핀을 100배 농축한 게 헤로인이에요. 그렇게 세요? 그거를 다시 50배를 더 농축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와. 그래가지고 이제 2mg. 네. 그러니까 연필 끝에 우리 샤프심 끝에 살짝 묻어 있는 그 정도가 2mg인데 요거 넘어가면 사망이에요. 과잉 복용으로. 2mg이면 사망이라고요? 예, 사망이에요. 2g도 아니고? 예. 와. 그래서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헤로인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이 펜타닐은 장기 중독자가 없어요. 왜? 중독되면 다 금방 죽어요. 그래요? 네. 이거 펜타닐을 복용을 해서 한번 중독이 된 상태에서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정말 뭐 표현에 따르면 온 뼈 마디가 다 부서져 나가고 그런 고통이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그걸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계속 정말 좀비처럼 찾아다니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망에 이르는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멕시코에서도 이제 2019년, 20년, 1년 사이에 5배 이상 이 펜타닐 압수가 증가를 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2018년 대비 이제 한 8배 정도로 이제 압수량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풀려나간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압수된 게 20톤, 톤으로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7분마다 한 명씩 펜타닐을 비롯한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이제 약물 오남용, 오버도즈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그럼 이 미국에서 10만 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교통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총기 난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합한 것보다 교통사고 플러스 총기 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현재 펜타닐로 죽어요. 뭐 펜타닐 비롯한 여러 약물 과잉으로. 근데 이제 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펜타닐이에요. 야, 진짜 심각하네. 예. 그런데 그러면 이걸 펜타닐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느냐? 라고 보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다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펜타닐이 미국으로 직접 밀수되거나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직접 제조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양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합성 마약이니까. 코카인 같은 경우는 이제 헤로인 같은 경우를 이제 코카잎을 재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특정 지역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건 합성 마약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멕시코 지금 제대로 안 해? 너희들 뭐 이니셔티브도 탈퇴해놓고 하는 게 뭐냐? 막 비난을 막 퍼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가 지난 3월 22일 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시진핑 주석한테 펜타닐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해달라. 시진핑에게 공개 서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그러면서 이 멕시코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은 멕시코에서는 내가 아는 바로는 펜타닐 생산 없다. 단지 이제 경유지로서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중국한테 뭐라고 해라. 저희가 원산지고 중국이 그 펜타닐 전구체 섞으면 이제 조금만 가공하면 되는 그 원료 물질들을 생산을 안 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면 미국으로 들어간 펜타닐은 없다. 우리 멕시코 안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4월 14일 날 중국 기업 두 곳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펜타닐 전구체 제조 및 공급을 명분으로 한 거예요, 보면.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봤을 때는 너희들한테 뻔히 있는데 멕시코 너희들이 계속 핑계를 중국이나 다른 나라 돌려? 너희들이나 잘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한테 자꾸 그래?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한테 자꾸 핑계를 돌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한테 왜 그래? 중국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 들러서 이제 멕시코를 경유해서 왔는데 이게 펜타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만 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해 안 되니까 한국까지 같이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한국에서도 펜타닐과 관련된 정보를 멕시코와 공유하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병원에서 일부 쓰는 것 빼고는 없는데 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느냐.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너희들이 그 펜타닐에 대해서 처음에 단속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 원료 물질들을 생산하는 국가들을 뭐라고 해야지 왜 경유지인 우리한테 자꾸 이러느냐라고 이제 반발은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이제 눈 가리고 이제 아웅인 거죠. 누가 봐도 멕시코 카르텔이 대량의 펜타닐 제조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게 맞는데. 야, 펜타닐 진짜 무섭네요. 진짜 무섭습니다. 2mg에 한 명 죽이면 2g이면 1000명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kg면 100만 명 죽이고 2톤이면 10억인가? 그러네. 뭐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보면은. 와, 이 정도로 강력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이 마약성 진통제로 돼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처방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또 풀려나가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멕시코가 물론 뭐 펜타닐 뭐 얼마나 억울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이제 워낙 그 마약 공급국으로서 오랫동안 미국 밑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아마 이런 혹시 오해라 뭐해 아니면 이제 진짜 하고 있는데 그냥 숨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간국이든 경유국이든 하여튼 뭐 생산국이든 절대 이거는 우리는 좀 연관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꽤 밝은 나라예요. 미국이랑 가장 큰 시장을 끼고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멕시코에 관심들이 집중이 돼 있는데 이런 멕시코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마약. 어떻게 보면은 뭐 부정부패도 있지만 이 마약이 많은 이제 장애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자, 멕시코 또 역사, 경제, 문화, 뭐 음식, 술 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쭉 한번 멕시코 살펴봤는데요. 멕시코도 또 우리랑 비슷한 아픔을 또 갖고 있는 그런 나라로서 또 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반면 교사잖아요, 멕시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약 되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멕시코나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이 되나 초반에 못 때려잡으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는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